지난 6월 13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군사 개입에 대해 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말과 달리 하루 만에 B2 폭격기를 출격시키고 벙커버스터를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 폭격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을 했지만 양측의 불신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미국이 이번 폭격에 사용한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이야기, 그리고 이란은 정말 핵을 포기할지, 종전인가 휴전인가, 이란 이스라엘 충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투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제전으로 일단락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이게 사실 만약에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왜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의외라고 생각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른 나라 전쟁에 절대 참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2018년 5월 9일에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고 핵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했고,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쫄랐습니다. 포로도 폭격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해줘야 된다고 했고, 미국이 결국에는 비틀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데에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란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핵 협상을 5차까지는 했습니다. 1, 2차는 좋았어요. 네.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막 조만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3차부터 이상하게 되기 시작한 게, 왜냐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란은 우리는 핵 주권 국가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3.67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하겠다. 근데 처음 1, 2차 할 때는 미국이 그걸 들어주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3차부터는 미국에서도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니네 이란 농축하지 말고 사와 밖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게 이제 5차까지 문제가 됐고, 그러면 6차를 6월 15일 날 만나기로 돼 있던 거죠. 네. 그런데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들이 공격한다면 막지는 않겠다 하고 풀어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20일 날, 그 20일 날 미국이 주선을 해서 유럽과 이란이 만납니다. 핵 문제 좀 잘해보라고. 이게 유럽에서 계속 요구를 했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란은 바뀐 게 없어요. 내가 2주 시간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예요. 2주 시간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2주 동안 지켜보고 때린다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언제든 때릴 수 있다. 아, 그런 식이에요? 예. 2주 안에 언제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이란과 유럽이 만난 건 6월 20이고요. 미국이 발진한 건 6월 21일입니다. 현지 시간은 22일이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때린 거죠. 그러니까 5, 4.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네, 1 하고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혼내야 되는데 네. 하나, 빡! 이게 맞나? 이 경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누구의 편을 들자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이 맞나? 일종의 약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깝게 간 건 뭐냐면요. 네. 이란도 3.67%의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도 이제 그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을 하거든요. 그 UAE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다 3.67%의 우라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셋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공동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공장에서 나오는 걸 이란도 가져가고 사우디도 가져가고 가져가자. 그래서 이란도 오케이, 우리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의했어요. 네. 자, 그럼 거기서 어디서 어긋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거는 우리 이란의 무인도에 두자. 이란에 두자. 이란에 두자. 이란이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 1년 동안 농축 안 할게.
심지어 요거 이래서 농축 안 들어주면 할게. 그래서 저는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신 임기 동안에 임기 안 안 할게. 할게. 그렇게 할 줄 아. 알았었어요.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 무조건 이란 당에서는 뭐든지 안 돼. 안 돼.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과 이란이 아무리 협의를 잘해서 끝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구속력은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리는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끼리 신뢰가 전혀 없는 네. 그러네요. 그런 상태죠. 그럴 때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 발언권을 되죠. 갖게 되죠.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이 태상호의 전투정보실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의 공습 과정에 대해서 태상호의 전투정보실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의 전투정보실 첫 번째 키워드는 B2 폭격기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 한밤중에 철퇴 혹은 한밤중에 망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무기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B2 전략 폭격기죠. 보시기에도 생긴 게 일반 비행기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중에 제대로 된 스텔스 성능을 가진 단 하나의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천조국인 미국조차 19대뿐이 운영을 못하는 무기 체계예요. 이번에 이 기체가 동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체만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썼기 때문입니다. GBU-57이라는 지금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예요. 이 기체 하부에 보시면은 지금 하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무장창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발사를 할 때 여기는 무장창이 안 보이는. 예, 그러니까 스텔스입니다. 무장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스텔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이 앞쪽 바퀴도 접혀 있고 그리고 완전히 딱 밀폐가 돼야지 스텔스성이 제일 좋은데 네. 이 기체는 두 발의 GBU-57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창이 열리면은 두 발이 투하가 되는 그런 겁니다. 대당 가격이 24억 달러예요. 그래요? 예. 대부분 낮에는 임무를 수행 안 하고 폭격할 때 보면은 대부분 밤에 수행을 해요. 스텔스인데다가 밤이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고 레이더로만 봐야 되는데 레이더에 안 걸리니 얼마나 좋은 무기 체계겠습니까? 적을 공격하기에. 네. 6월 21일 자정경에 미조리주 와인먼 부지에서 7대의 B2가 발진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2대의 B2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어디 가죠?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2대가 먼저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요. 태평양 쪽인가? 그런데 1시간 뒤 정도 혹은 시간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7대의 진짜 임무를 맡은 B2 폭격기가 대서양 쪽으로 날아갑니다. 이후에 17시간 정도 세 곳의 공중급유 포인트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최소 통신만 유지한 채로 이란 작전 지역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6대의 B2기가 포르도 상공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환풍기에 대해서 각 6발씩 총 12발의 GBU-57을 환풍구에 투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미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폭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란군의 대응은 없었대요. 요격기 한 대 떠오르지 않았고 요격 미사일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작전 전에 벌써 이스라엘 공군이 방공망 제압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이란군에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이 이 작전에 대응해봤자 어차피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방공망이 무력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회랑이 뚫린 이후에 폭격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북한도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면밀히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더 결심을 했을 겁니다. 이란 봐봐라.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때려 맞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방공망을 현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타이밍상 정확하지는 않고 이게 우연의 일치 중에 하나지만 지금 평양에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판치르 대공 방어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북한이 사실 그 전에는 운영할 전혀 필요가 못했었죠. 있나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 무기를 현대화시켜야겠다. 러시아의 방공 체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무기 체계 중에 제일 쓸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방공 체계다. 특히 뭐 S-400 같은 경우 네. 그리고 판치르 이런 것들은 참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이란 같은 경우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 가장 교훈을 많이 얻은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핵을 포기를 하니까 리비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가다피가. 사실 북한도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리비아 모델로 안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이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리비아 모델이거든요. 이란이. 리비아처럼 하면은 해라 이거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기하라 이거죠. 그런데 리비아가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괜찮게 살아남았으면 그걸 따를 텐데 리비아라는 가다피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리비아 모델의 교훈을 삼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요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좀 뭐지 이 상황은? 라고 할 정도로 체면치레 보복과 더불어서 평화가 온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평화로 오진 않았습니다. 평화로 오지 않은 게 그러니까 12일 만에 휴전을 했지만 사실은 휴전도요. 하고 싶어서 한 휴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렇게 해서 휴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능 방송에서 보면 네. 서로 한 대씩 때리고 참기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먼저 때리고 이제 그만. 예, 니들 둘 조용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나는 뭐 예, 감사해. 감사하다고까지. 예, 둘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은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란 쪽에서 휴전 협정을 어겼다. 3시간 만에.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쉬운 2대의 비행 제트기를 날려가지고 테헤란 상공으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니? 그만. 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얘기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마 육두문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 돌렸어요. 예, 비행기. 근데 폭탄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폭탄은 사람 안 다친 데도 떨어뜨려 놓고 다시 쉬운 2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오면서 사실은 미국도 미리 고지를 해줬지만 이란도 고지를 했던 우리도 보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게 이제 카타르의 공격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미국한테 공격을 받았으면 주권 국가니까 뭔가 해야지 국민들한테 면이 살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공격받았으니까 미국한테 뭐를 해야죠. 어디를 공격하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군기가 발진한 곳, 칼빈슨 항공모함 전대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UAE가 있고, 카타르가 있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랐겠죠. 딱 들어도 제일 만만한 국가가 하나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뭐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르단하고 카타르 모두 다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은 아니고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미리 알렸습니다. 카타르 외교부에 우리가 며칠 언제 몇 발을 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국도 좀 알게 뭐 내가 알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나의 미사일을 적에게 알려라. 예.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들어갔고 심지어 미군이 부대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 포대 두 개 포대만 남겨놓고 요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했죠. 14발이 총 날라왔는데 한 발은 아예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요격하지 않았고 13발은 성공적으로 요격했고 그리고 한 발은 기능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왜 14발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B2 폭격기 7대가 투하한 GBU 57이 총 14발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맞췄다. 그래서 약속 대련 혹은 뭐 이게 주고받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한 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이걸 봉쇄하면은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27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예. 그런데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막히면 큰일 납니다. 나죠. 그러니까 우리만 큰일 나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큰일 나고 일본도 큰일 나고 전 그렇죠. 세계가 다 난리가 납니다. 네. 막으면 안 되죠. 네. 예. 그런데 거기를 저는 처음부터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막는 거는 정말 그거는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는 막을 거예요. 그러나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런 짓이 않은 상황에서 막으면 이란은 더 많은 적을 맞아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이란도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벌이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석유를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막으면은 자기네들도 그 통해서 나가야 되는 모든 나라를 다 원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한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카드로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기뢰를 설치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죠. 기뢰는 스마트하게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상만 타격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뢰는. 그래서 실제로 그 해역에서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1988년에 그때 당시에 한참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미 해군의 패리급 구축함 USS 사무엘 B 로버츠함이 기뢰에 접촉을 합니다. 기뢰에 접촉해서 파공이 5m 이상 뚫리고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이들이 설치하면은 잠시 막는 게 아니라 소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미 국방정보국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뢰 수가 5,000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0개의 반만 깔아도 2,500개인데 이 2,000개 이상의 기뢰를 소외 작업한다는 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아서 불특정 다수의 상업용 선박까지도 피해를 입는다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관계가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도 화가 날 거예요. 네, 이번 시간 저희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펼쳐진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결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국방 필요하죠. 예, 자주국방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그 66년생인데 그때 제가 요즘 통계를 보니까 66년에 우리나라의 GDP가 133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봐서 정말 우리가 잘한 게 자주국방을 정말 잘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뭐 K국방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수출하려고 무기 만든 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지키려고 만들다 보는데 지금 시대가 맞아서 지금 우리가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주국방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우리가 70년대에 했던 자주국방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에 다 의존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의 그 전쟁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주국방엔 K방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탐내하는 그리고 제일 잘 만들었다는 무기 체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무기를 우리 군이 쓰는데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최신기, 스텔스기, 최고의 전차,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이 깨져서 이번에 이란처럼 그들이 무력화되면 이 서 있는 것들은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만약에 신경을 안 썼다면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원 보안을 함과 동시에 대우도 잘해줘야 된다. 그럼요. 결국 무기 체계 돌리는 건 아직까지 사람입니다. 아무리 AI 이야기해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라라고 애국심에 기대하는 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160달러짜리 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됐는데 월급 받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우가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리 이렇게 바뀌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봐주신다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